서울 청계천에 자리한 전태일 기념관. 청년 전태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그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데요. 최근엔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기를 맞아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 날 분신한 거 하셨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떤 노동 환경이나 일을 하고 있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 곳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밝고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에서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노동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 태어난 전태일은 17살이 되던 해부터 봉제 공장에서 일합니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제 공장은 벌집이라고 불렸는데요. 수많은 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허리를 제대로 펴기도 힘든 작업장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정말 일하는 기계였지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셋째 주일 하루만 휴일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 셋째. 유일하게 그 시간만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그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미싱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또 14살이니까 일을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나는 고개 한 번 안 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빨리빨리 해달라고 개궁제도였으니까 미싱사 언니가 쉬다가 빨리 일을 해주는 만큼 본인이 수입이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못 해주잖아요. 그래갖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오줌포가 터지기 직전에 와서요. 언니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고 자주 가면 또 막 뭐라 그래요. 70년대 초에 평화시장에 500여 개 사업장에 일하던 2만여 명 노동자 중에서 절반 정도가 12살에서 17살까지의 1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일했고 점심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나 환풍기 등의 시설은 상당히 미비했고 심지어 창문이 없는 작업장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업주들은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음료수나 국물을 먹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각성제나 주사를 놓기도 했습니다. 전태일이 열악한 노동 현실을 깨닫게 된 계기는 같이 일하던 여공의 각혈을 목격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근로기준법의 존재도 알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였던 그는 온통 한자인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3년간 홀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평화시장의 노동 환경 실태를 알리는데요. 그는 여공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원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전시된 이 설문지를 보시면 이분이 53년생인데 그 당시 69년도의 나이를 따지면 16살 정도 되시고요. 이 설문지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제 9시, 10시까지 일하는 그 16살이 10시까지 일하는 거고 뭐 일이 바쁘니까 뭐 피로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전태일은 노동청과 서울시청 근로감독관을 찾아가서 고된 작업 환경에 대해서 호소했지만 현실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경찰의 방해로 무산되자 그는 죽음으로 항거했습니다. 지금 한국 노동운동의 모습은 그 뿌리가 전태일 열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전태일이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이 15시간이었거든요. 지금 15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 택배 노동자들이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은 2020년을 사는 또 다른 전태일인데요. 올해만 14명째
택배기사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인은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최근 택배 노조는 택배기사의 일주일 평균 노동 시간이 71.3시간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과로사 인정 기준을 훌쩍 넘긴 수치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폭증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회사의 분류 작업 시간이 처음에는 한 2-3시간이면 끝났던 일인데 지금은 뭐 7시간, 8시간씩 늘어지면서 사실상 전체 노동 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공짜로 분류 노동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근본적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 그래갖고 자영업자라고 해서 일반 노동자와 같이 뭐 최저임금을 받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물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갖다 보니까 하루에 뭐 300개, 250개 이 정도를 배송하면 자기 수익이 되는 거고 몇 시간을 일했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약점을 이제 회사가 비용 절감을 추진하면서 이용하는 거죠. 과도한 업무를 견디다 못한 택배기사들은 지난 9월 추석 연휴 기간에 분류 작업에 추가 인원을 투입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택배사는 2천여 명의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택배기사들은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하지만 택배사와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시기에 이제 분류 인력을 한시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제 피로를 좀 풀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 택배사들이 투입을 현장에 하질 않았어요. 저희 택배 노동자들이 이 분류 노동한 데서는 투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추석 이후에 지금 사망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난달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형 택배사인 CJ 대한통운은 사과문과 함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택배기사 과로의 주된 원인인 분류 작업에 3,000명을 투입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다른 택배사들도 택배 분류 작업 인원을 늘리고 심야 배송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더 열악해지고, 그러니까 시설이 현대화되는 건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임금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노사 관계, 근로 조건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원래부터 이제 택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였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제도 자체가 이 산업의 이제 성장하는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 거죠. 최근 한 시민단체는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기를 맞아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70년대에 비해서 2020년 노동자의 삶과 처우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비정규직은 52.8%만이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47.8%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런 인식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장시간 노동이나 노동제 사망자 수는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삶이 많이 나아진 게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비정규직 통계입니다. 한국처럼 노동자 비정규직의 속도가 빠르고 전체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없거든요.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났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또한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봉제가 좋아졌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상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서울 9만이 넘는 종사자 중에서 95% 이상이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월급제도 있기는 있지만은 거의 개수임금제, 개공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사회적인 보장 같은 거 전혀 받지 못하고 내가 일한 만큼의 수입만 가두는 거죠. 그러면은 비수기 때 수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수기 때 그 본인들의 생활을 여기하는 필요한 어떤 그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보충을 하려면은 그냥 좋든 싫든 그냥 일이 있으면은 한 15시간 이상씩 일하는 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후 청계천엔 한동안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깡패가 일하기 싫어서 자살했다. 폐병 걸린 깡패가 취업이 안 되니까 자살했다라고 공장장이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신문도 안 받고 뭐 텔레비도 없었던 시절, 라디오 뉴스도 못 들었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뭐 그 근로개선 하려고 뭐 사람이 죽었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만 듣는 정도였다가 노동조합을 알고 났는데 아 전태일 씨가 왜 죽었나 근데 그게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그때까지 다 겪었기 때문에. 악의적인 소문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전태일 열사가 죽음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고 싶어 했다는 걸 알게 된 노동자들은 부조리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노동자 투쟁은 1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또한 청계 피복 노조를 비롯해서 1970년대에만 전국적으로 2,500여 개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노동조합이 점점 힘을 갖게 되면서 봉제 공장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동조합에서 8시 퇴근 노사협의를 해가지고 8시 그 이전에는 막 10시, 11시까지 일을 시켰잖아요. 노사협의를 해갖고 일요일은 절대 일을 시키지 말고 또 이제 8시 퇴근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가끔가다 이제 바쁘면은 사장들이 그걸 안 지키고 8시 넘어서도 막 일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일하는 우리들이 이제 몰래 이제 노동조합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우리 일하고 있다고 그러면 노조에서 이제 간부들이 단속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일 못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1970년 11월 27일에 결성된 청계 피복 노조. 전태일 열사의 동료들과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손을 잡고 노동자를 위한 투쟁에 나섰는데요. 1975년엔 노동시간 단축 요구, 1977년엔 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전투적인 투쟁은 계속됐고 이를 반길 리 없는 사업주는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맨날 가서 끌려가서 사진 찍히고 두드려 맞고 구속하고 구류 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했던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7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조 그 모임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녔는데 이제 하면서 그 미싱할 기회도 탈 수 있는 기회도 못 찾았죠. 안 해줬으니까 다른 애들 먼저 해주고 노동조합 다니니까 그러다가 77년도에 우리가 그 노동조합 찾기 그 농성을 했었어요. 그때 이후에 어느 날 나를 빼놓고 공장에 이사 갔더라고요. 월요일 날 출근했더니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나만 빼놓고 나한테 말 안 하고. 최근 노동계는 전태일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도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중대사고 시 사업주와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태일 3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배정된 상태.
특히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제1호 법안으로 삼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어떻게 알아주세요? 실제 사망하는 노동자가 2,000명이지 1년에 산재를 당하는 노동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급부터 3급까지 아예 노동력 상실하는 노동자들도 4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도 기업의 이윤을 계속 창출해도 되냐?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제대로 처벌하라고 하는 것처럼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안전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서 3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그것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기업의 범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살인법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주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 법을 도입한 뒤에 실제 노동자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가 망가졌다는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만 19세의 김군. 2018년 12월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김용균 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청년의 공통점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는 점.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에는 제2의 김용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개석 185인 중 찬성 165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균법으로 인해 원청의 책임이 대폭 확대되고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김용균 씨가 했던 작업은 외주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험이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많이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벌이 강화될 뿐만이 아니라 법 개정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그런 외주화를 막는 노력들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여 명.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년째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작업이면 노동자들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위험한 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저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그게 현장이 개선되고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예방을 하는 노력에 노동자들이 좀 참여해서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로 현장이 달라져야 약간 이제 전시 행정과 같은 그런 산재 예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광년에 사그라졌다. 최근 한 SNS에서는 의미 있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쇳물 쓰지 마라 함께 부르기 챌린지. 이들이 부르는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노래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기리는 곡인데요.
10년 전인 2010년 9월 충남 당진의 한 제철소에서 1600도가 넘는 쇳물에 추락해서 사망한 29살의 청년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주변에 조금만 조심하면 조금만 좀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안 죽을 수, 그렇죠. 안 다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요. 주변의 친구들도 돌아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음악이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흐르다가 중요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음악 데뷔 20년 만에 처음 느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 그동안 세상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 여기는 워라밸 시대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제성장의 성과가 기업에게 많이 지금 쏠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경제 전체 유익하면 다행인데 이게 건전한 경제 성장이 상당히 해로운 요소가 된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전한 집도 노동자들이 만든 거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나의 모든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노동자들의 손길이 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우리가 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꿈을 빌미로 열정 페이를 강요당하는 청년들과 외주화된 위험에 내몰리는 노동자들, 그리고 일을 해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까지. 오늘을 사는 수많은 전태일이 꿈꾸는 세상은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달라는 겁니다.